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만큼 하루에도 처리하는 물량이 엄청난데요.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엄청난 만큼 물류센터의 규모도 엄청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회사의 수익에 직결되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식은 많은 나라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물류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9월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처음 도입한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의 시작은 아마존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50세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낮에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밤 시간대만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돈이 필요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계획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6주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남성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교육을 시켰는데, 이렇게 교육한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2주 정도 일하고 그만뒀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물류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고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때만큼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이 거의 한 곳에 서 있으면서 10시간 동안 지루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10시간 하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또한 고등학교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때보다 몸에 통증이 더 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사례가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강도 작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에 따르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 관리는 메이크 레이트라는 수치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뒤에 관리자가 서서 지켜보면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소리치거나 고함치거나 이런 일들은 없지만, 하루에 2번 있는 스탠드업 미팅에서 관리자들이 각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리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팅에서 듣게 되는 자기 성과에 대한 수치가 계속 머리에 남아돌아 직원들을 계속 압박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영 방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요. 이미 1800년 후반에 프레데릭 윈슬로우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공장에 적용하였고, 또한 20세기 들어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같은 경우 제품의 표준화, 부품의 표준화, 작업의 단순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는데요. 이 아티클에서는 제프 베조스의 생산성 향상 방식을 1800년대의 테일러리즘, 포드 자동차의 포디즘에 이어 알고리즘 방식의 새로운 생산성 향상 방식으로 베조스의 이름을 따 베조시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조시즘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된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조시즘의 효율적 경영관리의 대표적인 예로서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레이트라는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상품을 한 곳에서 집어서 스캔하고 다른 곳에 올려놓는 이 모든 과정을 센서로 정확하게 계측해서 수치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원이 물건을 언제 집었고, 집은 물건을 스캔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고, 또한 스캔한 물건을 다른 곳에 두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이러한 모든 수치를 가지고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자동화된 아마존 물류센터의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이 한순간 한순간 일하는 거를 다 수치화해서 레이트라는 수치를 만들게 되고요. 이 레이트라는 성과가 측정된 값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 수준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계속 독려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마존에서는 이 레이트가 물류센터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이트라는 수치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성과를 독려하는 게 비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제 일한 직원들의 평균적인 성과 수치를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과 관리 방식에는 간과하기 쉬운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이 레이트를 기반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는 메이킹 레이트라는 방식이 실제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압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쓰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아무리 성과가 좋은 직원 같은 경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이 좋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 레이트라는 수치 기반으로 관리되는 상황 하에서는 이렇게 평소에 성과가 좋았던 직원들도 약간 몸이 좋지 않은 날이면 바로 레이트 수치가 떨어지면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성과가 떨어져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바로 경고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경고가 누적되게 되면 해고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들이 큰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결국 직원들을 옥죄어서 몸의 상태가 좋지 않고 몸에 무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센서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약간 어지러움이 느껴져서 잠시 주저앉게 되었는데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규칙에서는 업무 시간 중에서는 앉을 수 없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지러워서 잠시 주저앉은 것까지 센서가 측정해내고 이를 업무 규칙의 위반으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 중에 어지러워서 잠시 주저앉았다고 해서 매니저가 와서 일어서라 압박하지는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센서로 기록되고 수치에 남게 되니 결국 직원들 하나하나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의 성과를 수치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커피를 엄청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를 엄청 마시고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의 성과가 올라가게 되고, 또한 다른 직원들과 평균으로 계산되는 레이트의 수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직원들도 별 수 없이 커피를 엄청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엄청 마시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커피 엄청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 엄청 마시고 일하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특정 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연중 내내 그렇게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커피는 직원들에게 무제한으로 공짜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근무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밴딩 머신이 물류센터 곳곳에 있는데, 이 자판기에서는 작업용 장갑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진통제인 아스피린도 무제한으로 공짜로 제공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업무의 강도가 세고 또한 직원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도 세기 때문인지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사고율은 다른 물류센터의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아마존 측은 우리들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고가 났을 때 숨기지 않고 이렇게 투명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다른 물류센터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물류센터의 효율성은 이렇게 물류를 이동시키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더욱 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물류 로봇을 만든 곳은 키바 시스템이라는 곳이었고, 이 회사의 로봇을 도입한 후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아마존은 키바 시스템을 인수해서 아마존 로보틱스라 이름을 바꾸고 이 로봇을 많은 물류센터에 계속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영상에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이 로봇들이 움직이는 장면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짧게 편집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로봇가 도입되기 전에 물류센터의 직원들은 물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16km 정도 걸어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이 도입된 이후에는 물류센터의 직원들은 한 곳에 근무 시간 내내 서 있으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보면 하루에 16km 정도씩 걸어 다니다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니 업무의 강도가 약해졌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른 회사의 이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동화가 도입된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낮아지지는 않는데요. 당연히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도 이렇게 로봇이 도입되면서 물류센터 직원들의 이동량은 줄었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고 더 복잡한 일들이 주어지면서 업무 강도는 더 세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도입된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되는 직원의 숫자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로봇이 도입되기 전에 직원에게 요구되던 성과가 1이었다면 로봇이 도입된 이후에는 평균 3배 이상의 성과 목표 달성을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봇이 도입되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들지도 않고 업무 시간도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거나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더 올리고 그로 인해 회사의 규모가 더 커지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 아마존 경영진의 기본 철학은 성과 기반으로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계치까지 직원들을 밀어붙이고 이 가운데에서 저성과자는 해고하는 게 맞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서 아마존의 업무 문화는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업무 강도가 높고 강하게 압박하는 업무 철학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문화 개선에 대한 약속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약속들이 아마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방식들은 다른 나라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물류센터에도 많이 벤치마킹돼서 적용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극히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하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한 이러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과로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뉴스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소비자로서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클릭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물건이 배달되는 편리함은 있지만,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연 지금의 구조가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걱정도 한켠에 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배송비에 반영되고 이럴 텐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이러한 업무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한 소비자로서나 이러한 아티클을 읽고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한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마땅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그냥 지속돼도 되는 건가? 이러한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때 어떠한 부분에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